먼저 어음수표법은 이 상법 체계 속의 한 부분으로 배우게 되는데, 저희들이 배우는 이 상법과 상법을 둘러싼 여러 특별법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크게 상법 총칙 상행이 이렇게 되어 있고, 회사법, 보험계약법, 해상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상법전에는 제1편 상법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법, 제4편 보험계약법, 제5편 해상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음법과 수표법은 상법전의 내용을 상법전에 속해 있지는 않고 별도의 독립된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 배운 상이라든가 회사법에서 배운 회사, 주로 이런 상인들 또는 상행위를 하는 영업 주체들이 주로 쓰는 지급수단이 어음수표이기 때문에 이 상법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5가지와 어음수표법 외에 특별법으로 어떤 법들이 있는가, 최근에 어떠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상법 총칙에서 상행위에는 46조에 21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한 인터넷에 의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 전자상거래와 이 법이 하나의 상행위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법인데, 회사법이라는 것은 모든 회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 것이 회사법인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은 상장회사로서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통합법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에서는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번 배우게 된 내용 중에 어음수표법 위에 전자어음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어음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급수단에 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어음과는 달리 어음수표법 내용을 준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나마 이번 첫째 시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법에는 이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 분쟁에 관한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 반면에 보험회사를 규율하게 한 법인 보험업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법은 주로 국제 간, 나라 간의 이 거래다, 물류 유통에 관한 거래다 보니까 주로 이 국제거래법과 긴밀한 관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배우게 된 것은 이 어음수표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수표법을 가지고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이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가 전자어음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수단 발전의 계율을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거래가 당사자 간에 만나서 실제로 당사자 간에 만나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주로 주고받는 것도 현금이라든가 현금 대용의 그러한 지급수단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인 영업 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 간에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거쳐서 함께 정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러 가지 상호계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는데, 신용을 매개체로 하는 그러한 지급수단인 어음이라든가 수표가 특히 어음이 장사하는 사람, 즉 상인 간의 많은 지급수단으로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온라인상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여러 가지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제 역시 온라인상, 즉 인터넷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또는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라는 걸 썼습니다.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서면 또는 문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으로서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종이의 계약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계약 내용을 담은 파일, 이게 일종의 전자문서인데 이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되겠습니다. 이 전자거래기본법이라는 것은 전자문서가 기존의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가 있죠? 주로 도장을 찍거나 기명날인, 즉 서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서명이라든가 기명날인 하는 방법은 당사자 간에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서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장을 스캔 떠가지고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을 부인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어떠한 신원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전자적인 방법이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금융 거래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인터넷 뱅킹을 하셨으면 아마 공인인증 전자서명이라는 것을 써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자서명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건데 이 공인인증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예금을 찾거나 송금할 때 찍는 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전자서명의 서명이라든가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만들어진 법이 이 전자서명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거래기본법하고 전자서명법은 동일하게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거래가 일반 온라인상의 거래가 오프라인상의 거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수단에 관한 법들을 만들어지겠는데 그러면 지급수단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자화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동전이라든가 지폐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 전자화폐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전자화폐에 관한 논의가 여러 가지 논의는 있습니다만 예컨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내거나 또 하는 다른 방법 뭐가 있죠? 신용카드를 대서 신용카드 칩에 정보된 여러분들의 그 결제계좌로 통해서 나중에 요금을 청구를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T머니라고 하는 일종의 미리서 돈을 내고 충전을 한 화폐를 가지고 그거를 단말기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그러한 수단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라보는 이 전자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폐로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어음으로 현재 법이 만들어져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수표라든가 전자채권은 물론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자채권 같은 경우는 이 전자금융거래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나라에는 이 전자수표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저희들이 옛날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에 탑재해서 모바일 휴대폰을 그 둥구리라고 하는 단말기에 접촉함으로써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체도 우리가 기존에는 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은행에서 전표에다가 이체를 한다든지 무통장 입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입금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을 해서 하고 모바일 뱅킹 휴대폰에 칩을 내장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신종 지급 결제 수단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러한 신종 금융거래, 신종 지급수단, 신종 금융거래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소비자의 이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자화폐는 미리서 돈을 내고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화폐 업자가 그 충전을 해주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만원씩 받고 도망을 쳤다. 그럴 경우에는 그 충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여러 가지 전자금융 거래업자를 규정을 해서 이 업자를 규제함과 동시에 전자금융 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게 만들어진 법이 전자금융 거래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IT 강국에서 파생된 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지급결제 수단 외에도 저희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실물을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실물로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 전자증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전자적 정보로 이 주식을 발행하는 그러한 논의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 회사법에 도입을 하려고도 그런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도기적으로서 주권 불소지라든가 일괄 혜택제도 이런 게 있는데 이 주권 불소지라고 하는 것은 회사법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고 일괄 예탁제도도 증권거래법 내용에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서류로 작성을 해서 우편을 발송하면 시일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EDI라고 하는 EDI 방식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서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간에 이 빠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 최근에는 이 볼레로라고 하는 전자식 선화증권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이 도입 논의가 저희 해상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EDI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렉트로닉 인터체인지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 전자문서 교환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EDI 다음에 CALS 나오고 그 다음에 EC 전자상거래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발전되었는데 EDI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초창기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방식에 의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는 건데 방금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은 전자지급거래라든가 채권거래, 증권거래, 보험거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크게 6가지, 보통은 5가지를 규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한 게 이 전자화폐입니다.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 두 가지는 일단 충전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폐는 좀 더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좁은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있는데 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급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 직불카드, 아마 직불카드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직불카드라는 것은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즉 결제함과 동시에 은행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지급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자금이체 여기에 있는데 전자자금이체는 우리가 나중에 수표법에서 배우겠지만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이체라고 하는 것은 지급을 할 사람이 지급받을 사람에게 이체를 의뢰하는 겁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수만 명의 어떤 직원에게 월급날 일괄해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이 지급이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는 거고, 추심이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지급할 사람 통장에서 돈을 빼내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물론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예컨대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통화료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서 약정을 해두면 그 기관이 해당 일에 그 금액만큼을 빼나가는 것을 추심이체라고 합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결제 대행업자는 우리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즉 PG업자라고 합니다. 이 PG업자라고 하는데 이 PG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급 결제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혹시 결제를 해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인터넷에서 금액이 소량일 때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휴대폰 번호하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인증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를 결제되면 그 과금이 돈을 받아서
온라인 쇼핑몰에 지급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가 하진 않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망을 빌려주는 거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조그만한 이 결제업자, 지급결제 대형업자, 피지업자라고 하는 업자가 있어서 돈을 각출을 해서, 각 돈을 추심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신업자의 요금에 첨부됩니다. 그래서 통신업자 요금에 첨부된 요금을 피지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돈을 온라인 쇼핑몰에 넘겨주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급결제 대형업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채권관리는 주로 기관 간의 결의이기 때문에 저희의 논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전자화폐, 선불카드, 직불카드, 전자자금이체, 피지업자 이렇게 5가지를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전자금융거래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거래로서 이 전자음하고 전자수표가 있는데 전자음법은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전자수표에 관해서는 논의만 있고 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전자지급 수단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예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지불 시스템을 이용해 보게 되면 계좌에 접근하는 게 있고 신용카드 또는 가상지갑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계좌에 접근하는 것은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불카드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선불하는 것은 아까 미리서 충전을 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전자화폐하고 선불카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여러분들이 아마 유비쿼터스 어디에서라든가 접촉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모바일 결제가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는 엄수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인들이 옛날부터 자고로 거래를 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전자화되면서 전자음법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도 이제 새로운 지급 수단이 발전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떠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들어가는 이제 어음수표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볍게 접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보시겠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나오는 전자화폐라든가 선불카드 있는데 먼저 전자화폐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K캐시입니다. 그래서 이 K캐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그림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불카드도 마찬가지 이 삼성 오래카드라든가 사이버패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선불카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카드 이게 있고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둘 다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뭐가 다르냐? 일단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공통점은 은행 계좌에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직불카드라고 하는 것은 신용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용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컨대 통장의 잔고가 50만 원 있는데 저희들이 물건을 결제하면서 50만 1000원짜리를 결제를 하려고 했을 때 1000원이 부족하게 되면 직불카드에 의하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이 부족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까지는 신용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이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신용카드를 부여하고 있는 체크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차이점은 신용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그 기능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제 현실적인 논의되는 건 뭐냐면 직불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불카드는 직불카드망을 이용합니다. 체크카드라는 것은 신용카드망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직불카드망은 신용카드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불카드는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직불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결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용카드는 대부분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이용 범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용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인 의미는 이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신용 기능이 약간 플러스 가미되어 있다. 그것이 50만 한도 내에서 가미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기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화음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전자화음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현실에서 보셨을 텐데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어음이 이렇게 화면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화면상으로 구현되어서 이 전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면상으로 이 실물처럼 종이로 된 실물처럼 이렇게 구현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컴퓨터를 끄게 되면 이 정보가 없어지는 거죠. 컴퓨터를 켜야만 이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복제가 안 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어음도 원칙적으로는 어음이 됩니다. 어음이 되기 때문에 어음법의 내용을 준용을 합니다. 다만 특수한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 전자어음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어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어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어음법의 내용을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가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컴퓨터상으로 이 어음 형태로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 전자어음법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음수표법은 하나의 상인 간의 결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져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어음수표 외에도 지급결제 수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전자화폐라든가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 피지업자, 전자지급결제 대응업자, 전자어음이 새로 도입됐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종 지급결제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음수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제도다라는 점을 각인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음수표법을 공부하실 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지급수단을 했을 때 지급수단으로서 어음과 수표를 이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점이 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지급결제 수단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급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교시에서 뵙겠습니다.